공수처가 인력이 너무 적어요. 지금 공수처는 법률상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인 조직이거든요. 네. 약 80명, 85명인데 네네. 사실 제 기능을 하려면 2배 정도 늘어야 된다. 17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진단이고요. 실제로 네. 행정직원들도 너무 적은 거죠. 네. 공수처에서 뭐 시설관리, 회계, 계약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언론 대응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행정직원도 너무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인력을 다 채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좀 미달인 상태로 운영이 되어 온 건데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네. 발생하면서 네. 이 수사 과정을 이끌어야 되는 주체가 돼버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2030 정치 공모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의 진행자 저는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같이 공부할 게 생겨가지고 또 저희 둘이 이렇게 좀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주간에 이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거든요. 방송 보신 분들은 지난 몇 편 동안 이제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원래 이렇게 NCT 스티커가 붙은 노트북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댓글에 혹시 저 패널분 NCT 팬이냐, 시즌이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노트북의 주인은 저희 멤버인 성규님이거든요. 성규님이 그들이 아니라 내가 NCT 팬이고 나는 잔이를 제일 좋아한다. 잔이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걸 꼭 밝혀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동수 패널님은 시즈니가 아니라 카시오페아다. 동방신기 팬이다. 네, 같은 SM이지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3개월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지치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주 뭐 3월 11일, 3월 14일 중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낼 것이다, 선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오늘 좀 기사로 봤을 때 이번 주에 판결이 나긴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그쵸. 취소로 석방이 되는 그쵸. 일도 있었었죠. 네, 요즘 몰라. 정말 뉴스를 보면 힘들어요. 정치 이건 아니잖아. 이거 알지? 이건 아니란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리고 어머.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맞아.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챗GPT한테 이런 시기에 맞아. 이런 정치 없는 데 살고 싶어. 한국 정치를 보면서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꽤 훌륭한 대답을 해줘가지고 몇 가지 좀 공유를 좋습니다. 드려볼까 싶어요. 하나는 정치에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해라. 네. 그러니까 정치가 내 삶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게 두면 지칠 수밖에 없고 뉴스를 볼 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면 감정 소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대신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분석적인 시각을 좀 가지면 무력감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하하. 좀 감정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가? 좀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둬라. 네. 네. 상황을 흥미롭게 관찰자로서 지켜보면 또 지켜봐라. 네, 새로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았는데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지 않아도 네. 내 삶의 어떤 태도와 관점이 바뀌는 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모력감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도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지켜보고 듣고 계시다면 네, 무언가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또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 그래요? 첫 번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뉴스를 끊고 감정을 거리두는 네, 것과 아예 뉴스를 보지 않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거죠. 필요하죠. 뉴스를 끊고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멀리 보고 오래가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사실 정치에서 좀 과몰입하다 보면 마음이 빨리 성마르거나 조급해지거나 누군가가 되게 미워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사실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하려면 정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정치 뉴스가 쏟아져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일요일 날은 아예 정치 뉴스를 거의 보지 않고 영화관에 가서 콘클라베를 봤거든요. 보면서도 정치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는 것이 훨씬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네. 마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3월 8일 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어서 석방이 또 되었잖아요. 구속 맞아요. 취소 판결과 또 석방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원에서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시점에서 기소를 윤 했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네. 기소를 했다. 네. 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된다. 음. 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형사소송법을 좀 봐야 되는데 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속 수사 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열흘,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구속을 하기 전에 영장 실질 심사라고 네. 이제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일 플러스 알파로 계산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일에다가 뭐 실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루 다음 날이 됐으면 플러스 1일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좀 헷갈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15일에서 10일을 더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데까지 3일이 걸린 거예요. 검찰에서는 1월 27일까지만 기소를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소를 했고 실제로 이제 구속까지 간 거였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근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세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15일 플러스 10일, 그러니까 구속 만료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1월 24일 밤 12시다. 네. 여기까지는 같아요. 네. 근데 수사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까지 3일이 아니라 33시간 7분이 걸린 걸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1월 15일부터 10일 더하면 1월 25일이죠. 그럼 여기에 33시간 7분을 더한 시점 언제냐? 하루 더하면 25일 자정이죠. 네. 그럼 여기에서 9시간 7분을 더하면 26일 오전 9시 7분. 네. 이때까지가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실제로는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어요. 왜냐면 검찰에서는 27일까지만 기소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70년 넘게 날짜 단위로만 계산을 해왔는데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돼라고 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속 취소 판결이 났을 때 검찰 측에서는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는 항고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검찰이 7일 이내에 사실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혹은 법적인 쟁점들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라 항고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검찰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항고를 하지 않았고 또 7일 동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대검찰청의 간부들과 또 내란죄를 수사하던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수사하던 특수본의 주장은 좀 달랐다고 해요. 특수본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이 좀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 정보가 있어서 급하게 음성으로만 전합니다.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렸을 때 핵심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검찰이 다시 전국 검찰청에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14일까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검찰에 항고를 권하는 상황도 나왔고요. 이미 석방 처분을 했는데 항고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관행을 깨는 결정을 내리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4일까지 검찰의 항고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법원이 왜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어떤 그 구속 기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용이 좀 더 몇 가지 더 네. 쟁점이 있잖아요. 네,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까지 아까 3일 정도 네. 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부당했다라고 하는 체포적부 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구속기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없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건 어쨌든 피의자가 누구이든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라고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논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나중에 또 떠오르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결정문을 냈습니다. 네.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또 공수처인데요. 그 공수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체포를 하러 간 시점부터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됐었고, 사실 그때는 뭐 체포영장이나 뭐 구속영장들이 다 발부되어서 법원의 판결상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결정문 내용을 보면 그 역시도 좀 여지가 열려서 그 내용에 어떤 게 좀 쟁점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을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비가 좀 초반부터 있어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왜냐하면 공수처법에는 명확하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어떤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고 또 서부지법 등에서 이제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수사권이 인정한 거다, 사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이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석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속 취소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쟁점화될 여지가 좀 생긴 건데요. 자세한 좀 실제 문서에 적힌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결정문을 한번 볼까요? 네.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거라고 볼 만한 증거와 자료가 없다. 네. 그리고 수사처와 검찰청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수사처 검사와 검사가 법률상의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관을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 그러니까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넘기는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한 주장인데요. 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 공수처법과 같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에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상급심에서 파기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재심 요청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수처가 어디까지 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모호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왜 공수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수처는 무엇인가 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원, 뭐 판검사 등등등, 그래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저지른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권력과 독립적으로 네, 부패 범죄를 좀 수사하고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또 설립 당시에 중요했던 게 이 검찰 개혁이었어요. 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할 권리라는 건 누군가를 재판에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저지른 비리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덮어줬다거나 아니면 뭔가 정권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 왔고, 또 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 공수처가 생긴 건 2020년인데요. 관련 법률은 2019년에 통과가 됐었고, 근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9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뭐 정치권에서의 반발이나 아니면 검찰 조직에서의 반발, 네,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그 권한을 나눠 갖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2019년에 입법이 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4년 정도 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긴 지 얼마 안 돼.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위공직자를 좀 더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맞지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하겠어 라고 하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한테 좀 더 집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근데 공수처 자체가 사실 막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약간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구조적으로 공수처가 좀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공수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 찾아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조언들이 있었는데 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법조계의 연구가 입법 과정으로 오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많이 이렇게 작아진 게 큰 이유예요. 좀 자세히 얘기해보면 인력이 너무 적어요. 일할 사람이 적다. 공수처에서 외부의 용역을 맡겨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공수처는 법률상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인 조직이거든요. 약 85명인데 사실 제 기능을 하려면 2배 정도 늘어야 된다. 17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진단이고요. 실제로 공수처 출신 부장검사가 이제 쓴 리포트를 보면 초미니 사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검사들이 25명으로 너무 부족하고 지금 뭐 정보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 법률을 맡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를 제대로 수사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행정 직원들도 너무 적은 거죠. 공수처에서 뭐 시설 관리, 회계, 계약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언론 대응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행정 직원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이 기관 자체가 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들어와도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인력을 다 채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좀 미달인 상태로 운영이 되어 온 건데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네. 발생하면서 네. 이 수사 과정을 이끌어야 되는 주체가 돼버린 거죠. 사실 핵심은 기소 권한을 나눈다인데 사실 인력만 적은 것이 아니라 기소권에 대한 것도 약간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고위공직자, 네네. 뭐 대통령, 장관, 음. 뭐 국회의원을 다 포함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 네. 기소권은 일부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부에 집중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고 네. 이번처럼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기소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면 검찰에 협조를 사건을 넘겨서 사실 검찰이 기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사건은 논외로 하더라도 네. 공수처가 그러면 우리 이거 수사했으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제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겨라고 하면 사실 넘겨야지 되는 건데 네. 검찰이 사실 불기소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그러면 같은 검사인데 네. 검찰에 좀 못하고. 네, 공수처가 못하는 사실 결국엔 다시 검찰에 의존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위가 불명확하다. 뭐 이런 좀 한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소 권한을 나누는 게 맞냐? 그쵸. 오히려 의존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왜 대통령, 청와대 고위 인사, 국회의원만 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는가?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실 더 잘 만들 기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도 좀 지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법안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 일단은 설치까지만 하자.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의 어떤 규모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리포트나 이런 언론의 분석들을 보면 네. 조직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게끔 하는 어렵다. 방식으로 이렇게 공수처가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 슈퍼 공수처, 뭐 제2의 검찰 같은 비판을 얻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의 반발도. 네. 근데 너무 작으면 또 그렇다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목표가 너무 희미해지니까 네. 애매한 상태로 좀 줄어버리게 됐던 거고요. 일단은 만들어두고 나중에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다시 개선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였는데 공수처가 실제로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 민주당에서의 관심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인력의 문제라거나 수사 기소 권한에 대한 것들이 클리어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비상계엄이 터진 거죠. 예,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실 전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 그리고 이제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내란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검찰 개혁이나 검찰 권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공수처가 이제 필요로 한데 그 공수처의 권한에 명시되지 않은 물론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또 그냥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법치주의 안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사실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네.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쵸. 보면 권력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이지 정말 네. 고위공직자 스스로 네. 내가 문제를 저지르면 공수처에 구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구성인가라고 하는 또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수사도 받고 기소도 받을게라고 해야지 수사는 받지만 기소는 안 받게 빼놓게 이러면은 기소는 다시 검찰의 몫으로 넘기고. 그러면 사실 검찰의 권한이 정확히 분산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수사 논란이 커진 이유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 아까 미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력 문제 때문에 수사 역량이 부족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가 최대 25명인 상황에서 14명에 불과하고 지금 뭐 1차 체포를 시도할 때도 이제 이 정도 저항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약간의 무능? 허탈한 네. 장면들이 있었죠. 네네. 공수처가 5시간 만에 그냥 빈손으로 네, 걸어 나오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사와 기소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또 검찰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첩할 것이냐, 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 명확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고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대통령이 이제 수사 대상인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을 두 번째로 집행할 때 그 경찰한테 체포영장을 집행을 공수처가 요구했다가 경찰이 그건 법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반려하는 네. 일이 이런 것도 다 기사로 나왔죠. 그쵸.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수사 마무리되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은 걸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냐 이 제 요청을 이제 검찰이 했다가 또 법원에서 반려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몫을 나눠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규정도 네. 없었던 거예요. 네네. 사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들이 다 실시간 뉴스로 노출이 되면서 노출이 되고 네, 공수처의 어떤 역량, 뭐 수사에 대한 시비 같은 것들이 훨씬 증폭되는 네. 계기가 됐죠. 네. 어쨌든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혹은 이것 봐라 뭐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뭐 다시 해야 된다 혹은 더 오래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좀 불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헌재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인 내란죄 심판은 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탄핵은 이 비상계엄의 행위들이 위헌 위법했는지 그리고 또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심판이고 또 내란죄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형사법에 따라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다거나 석방이 됐다고 해서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메시지가 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털고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헌재의 판결이 너무 빠르다. 뭔가 변론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공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헌재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게 헌재가 선고기를 좀 늦추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내란죄 수사 권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내란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그 사이에서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각 발부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건 수사권에 대한 인정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또한 이제 어떤 해석의 여지가 다시 있게 된 결정문에 상황, 따라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는 이렇게 서로 니 탓이오 내 탓이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왜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를 하지 않았냐.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있다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항고를 바로 포기했느냐. 너는 이제 물러나라, 사퇴를 해라, 안 하면 탄핵하겠다라고 했고 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 판결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혹들이 좀 담겼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 계속해서 이 수사권들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더 불을 지피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3월 11일인데 이준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하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 어차피 지금 계속 무능했으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공수처의 뭔가 한계나 논란들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없어진다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25년 동안 쟁점이었던 것이 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법안을 만들면서 또 굉장히 축소되고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 하자. 어떤 상징성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잘 작동하지 못했고, 어떤 논란이 있고, 그렇다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점점 더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래도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 섞여 있지 않나 네. 뭐 싶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네.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수사권이나 인력 같은 미비한 부분들 어떻게 보완할 건지 네. 그리고 중요하게는 사실 다시 계엄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네. 검찰과 경찰,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고 검경과 이제 공수처의 권한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좀 규정할 건가 이런 네.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쯤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헌재에서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인용과 기각 여부 등 그 위헌에 대한 거고 지금 얘기한 공수처 수사 기소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통령이 하는 그 내란 우두머리로 이제 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하기 힘들어서 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뭐 만들어 가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막 되게 뜨거웠을 때 검찰 개혁? 뭔가 저거는 우리 삶에 뭐가 관계가 있어. 너무 정당 간의 싸움? 진영 논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관심을 사실 잘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되든 말든 약간 요런 입장에 가까웠고 검찰 개혁에 굉장히 뜨거운 어른들을 보면 약간 뭐야 좀 세대 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또 그것을 견제한 것을 또 어떻게 잘 이행되도록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전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맞닿아 있었다는 생각에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사실 뭔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이 이렇게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꼭 기억하거나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민현님? 우선 우리가 같이 좀 지켜볼 부분은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이런 수사권에 대한 시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혼란스러운 게 계속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도 또 계속 결집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이 남긴 어떤 후폭풍이라는 것이 제법 네.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계속 수사권 시비도 있지만 부정선거 뭐 이런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신, 헌재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비상계엄 이후로.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거와 언론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사실 쉽게 무너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거 중요하지만 선을 긋고 아니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시시비비를 잘 가려보자. 이런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저희가 아마 높은 확률로 다음 주에는 헌재에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서는 비상계엄 이후로 어떤 논란이나 쟁점이 됐던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건 틀린 것입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공수처처럼 어떤 판단 이전에 논란이 되는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보와 어떤 맥락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 이건 아니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아이튠즈,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